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네,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못한 가운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테더의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 119억 원 규모인데 비트파이닉스에서 익명의 계좌로 갔다가 후오비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다시 이체가 된 것이죠. 네, 거래소 간의 이체인데 테더의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 소식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죠. 하지만 테더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테더의 소식과 더불어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에 소폭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채굴 난이도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채굴 난이도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채굴 산업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시 참여를 하면서 한번 활기를 띠고 있죠. 네, 그렇다면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후 처음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 5월 12일로 예정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71일 정도, 이제 70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2020년 1분기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네, 비트코인이 현재는 한 8,500달러라고 여기 써 있는데 지금은 한 8,800달러 정도로 반등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1,566억 달러, 24시간 거래량은 360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반감기가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의 온체인 측정 지표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네트워크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표 중 하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2020년 처음으로 2월 25일 15.50까지 내려간 네트워크의 후속 조정에서 0.38%의 소폭 하락을 보였는데 하향 조정은 난이도가 13.66에서 12.72로 재조정된 2019년 11월 9일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닷컴의 최근 추산에 따르게 되면 다음 재조정에 있어 총 채굴 난이도는 15.57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채굴 난이도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가 이제 10주 남짓 남았는데,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채굴 난이도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네, 이에 따라 채굴 업자들도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비트메인의 이제 신형 비트코인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가 아니면 반감기 이후 채굴기계의 98%가 폐기계가 이제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과연 반감기 전후 채굴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안전자산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죠. 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해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 언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 노보그라츠인데요. 네, 이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의 비트코인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리스크 온 자산과 리스크 오프 자산이 대량으로 청산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으로 작용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상태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그의 새로운 트윗에는 그는 투자자들이 블랙스완 행사 동안 레버리지를 낮추고 수익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뜻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블랙스완 뜻은
검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조하면 일반적으로 사진에서 보시듯이 보통 흰색이죠. 네, 만약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흰색의 백조가 아닌 검은색의 백조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백조는 원래 흰색인데 검은색이라니 누군가 색칠해 놓은 것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현실 부정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네, 이처럼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해서 이제 경제에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얘기하는 블랙스완 행사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이 얼마 전에 있었죠. 네, 이 시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트윗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어떻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하는 것에서 쫓겨나고 이제 위험자산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변했을까? 지난주처럼 상황이 안 좋아질 때 투자자들은 최대한 빨리 레버리지를 낮춘다. 그들은 다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수익화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낮춘 이유가 바로 위험을 줄이는 행위죠. 이러한 행위는 안전자산에서는 나오기 힘든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대공황 이후 미국 증시는 엄청난 매도세의 공포를 넘는 공포가 찾아왔었는데 세계 시장에서 이제 세계의 시장이 이제 세계의 경제가 무자비한 매도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주요 사용 사례가 되어야 한다 믿고 있는 가치 저장소의 역할, 새로운 디지털 금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네,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 어떠한 자산들보다 더 나쁜 실적을 거두어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5%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지금 금의 경우도 5% 가까운 하락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금이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강력한 해지 수단인 점, 안전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충격은 안전망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과 달러 그리고 이제 현금이 진짜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이죠. 네, 현재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또한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가 빠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시기 속 현재 전 세계 각국은 CBDC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죠. 네, 중국의 DCEP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리브라의 백서 발간 이후 전 세계의 CBDC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보고서에서 CBDC의 핵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과연 핵심이 무엇일지 굉장히 간결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결제은행은 CBDC의 핵심이 사용성에 있다. 현 전자결제 시스템보다 편리해야 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AMB 크립토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BIS 분기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의 도입의 핵심은 사용성이라며 소비자는 CBDC가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보다 편리하지 않다면 CBDC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CBDC의 핵심은 사용성, 즉 편리함에 있다라는 BIS의 언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CBDC의 경우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야 되죠. 네, 신용카드보다 불편하면 쓸 이유가 없을 겁니다. 네, 작년 9월 국제결제은행의 아구스틴 총괄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이미 촉구했었습니다. 네, 아구스틴 총괄은 CBDC가 신뢰와 효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언급을 했고 이와 별개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이제 혁신 또한 중요하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때 당시 기술은 이제 혁신적이나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폰지 사기다 비유를 하면서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증가를 하고 있죠. 전 CFTC 위원장이었던 지안 카를로를 필두로 해서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나온 거면 그리고 미 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거면 이미 말 다 했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아 싶습니다.
네, 과연 앞으로 CBDC가 안겨줄 화폐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단기간에 2년, 3년 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근 10년 안에는 화폐 시스템에 있어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죠. 투지폰에서 현재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총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XRP의 에스크로 락이 해제가 되었었죠. 총 이제 10억 개였는데 그중 9억 개를 다시 잠금시켰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는 10억 XRP 에스크로 잠금 해제 후 9억 XRP를 다시 잠갔다고 하는데 대규모 암호화폐 거래 추적 계정 웨일 얼렛은 3월 2일 XRP의 10억 에스크로 잠금 해제를 알렸습니다. 네, 이어서 웨일 얼렛은 9억 XRP의 에스크로 잠금에 대해서 다시 알렸다고 하네요. 네, 이 소식과 더불어 이제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을 언급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는 XRP 판매 없이 수익 내기 어렵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가 최근 XRP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리플사는 수익성을 도모하기 어렵다. XRP 판매는 회사의 캐시플로우 즉 현금 유동성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이제 루크 마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사는 XRP를 덤핑하며 생존하고 있다 지적한 바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이 소식 빵형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한 걸까요? 이 말만 들으면 XRP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제 한 번에 뒤통수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XRP를 현금화시킨다는 말이죠. 네, 하지만 이 판매는 거래소에서 XRP를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XRP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의 4분기 총 이제 XRP 판매량은 8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리플의 프로그램적인 판매, 즉 기관 투자자의 판매 감소의 결과였던 것인데 일단 말하는 내용 자체는 그리 환영받지 못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과연 이번 발언이 전 세계의 XRP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바이낸스가 터키 은행 AK뱅크와 제휴를 했습니다. 터키 리라와는 입출금 공식 지원한다고 하는데 AK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2일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서 터키의 은행 AK뱅크와의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리라와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정식으로 개시한다는 것인데요. 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법정화폐 입출금으로 은행과 연계된 것은 처음입니다. 법정화폐 세계 확대를 위해 새로운 걸음을 내딘 셈이 되는 거죠. 네, 터키 리라와 거래는 2019년 12월 20일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직접 거래소에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정치 불안이나 이제 화폐 하락 리스크를 안고 있는 터키에서 법정화폐 리라와로의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는 것인데 현재 바이낸스는 판매소 형식으로 이제 각종 법정화폐의 접속 대응을 추가하고 왔으며 총 34개의 법정화폐에서 암호화폐에 직접 구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는 글로벌 거래량 및 신뢰도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데 네, 블록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 BTI가 2일 이제 발표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순위에서 업비트가 2위, 빗썸 9위, 코인원이 10위에 랭크가 됐다고 하네요.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네, 항상 이런 게 아니고 나오면은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는데 그래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2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일본 법인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JVCEA의 2등급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합류한 2등급 회원 거래소들은 뭐 각각 코인베이스뿐만 아니고 디지털 SM 마켓, 도쿄애쉬 등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일본의 라쿠텐 월렛은 보증금 거래 계정 등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 봄부터 거래를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엔화랑 엔화대, 뭐 BTC,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등 5개의 페어 거래가 최대 2배 레버리지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지난주 이더리움 덱스 프로젝트 총 거래량은 8,359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 거래량 보너스를 제공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게이트.io 같은 경우는 이제 GT 추가 발행을 안 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안보감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3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다는 의미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설문조사,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구글 검색량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하네요. 네,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를 매기는지 여태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고 있다, 요것을 얼터너티브 측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72%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1,050만원대, 이더리움이 3.05% 상승하면서 27만 2천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59% 상승하며 28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 중에 비트코인 SV 시가총액 6위인데요. 6.26% 상승한 28만 4천원대를 보여주고 있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전날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63.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